조선 내 동생 역사상 건드리면 세자를 죽는다. 구한 유일한 사람은 대신도 묵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울었습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겨울밤 깊은 산 속에서 한 아이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 피 묻은 손바닥. 뒤에서는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무시무시한 살기를 품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불쑥 나타난 16살 소녀가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내 동생 건드리면 죽는다고. 소녀는 왜 목숨을 걸고 낯선 아이를 구했을까요? 대체 이 아이는 누구길래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자들이 쫓아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에 세자를 구해낸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무관도 아니었어요. 바로 16살 산골 소녀 한 명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서담빛.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소녀가 조선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 7년 전까지 담비의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서진무는 조선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궁궐 포수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죠. 담비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9살 담비에게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만 잡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6살 동생 다니는 언니 하며 졸졸 따라다녔던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그게 담비의 전부였어요. 아버지와 다니 그 둘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세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어요. 의도적 오발이라는 거짓 죄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이었어요. 윤판서라는 간신배가 자신의 권력에 거슬리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참수. 9살의 담비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만은 알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를 따르던 부하 한 명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빨리 도망치셔야 한다고 했어요. 윤판서가 가족까지 모조리 없애려 한다고요. 담비는 잠들어 있던 다니를 업었습니다. 6살짜리 동생은 무거웠어요.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요. 비밀 통로를 빠져나와 성 밖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횃불이 흔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겨울 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리는 이미 수하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등에 엎인 다니가 깨어났습니다. 언니 차가워라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요. 그런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둘 다 물속으로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머리 위까지 덮쳤습니다. 담비는 허우적거리며 다니를 찾았어요. 손끝에 동생의 저고리 끈이 잡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어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헐떡거리며 간신히 강둑까지 기어 올랐습니다. 다니야 괜찮다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니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담비는 동생의 등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가슴을 눌러 보았습니다. 다니야 눈 떠, 제발 눈 떠라고 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다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둑 위에서 담비는 동생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어요. 9살의 담비는 그 강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울음을 멈춘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따뜻했던 것, 부드러웠던 것, 무서우면 울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뒤로 7년. 담비는 홀로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활솜씨로 짐승을 잡고 가죽을 팔아 연명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건 마을에 가죽을 팔러 갈 때뿐이었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면 잃게 되니까요. 잃으면 아프니까요. 16살이 될 때까지 담비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운명의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담비가 산에서 토끼 발자국을 따라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리는 발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여드는 가늘고 다급한 숨소리,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눈이 딱 멈췄어요. 시커먼 복면을 쓴 어른들이 꼬마 하나를 때로 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죠. 담비의 머릿속에서 판단이 번개처럼 내려졌습니다. 어른 6이 아이 하나를 저렇게 쫓는다고. 세상에 이런 비겁한 놈들이.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담비는 소리 없이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 덕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덕수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담비의 손이 입을 틀어 막았어요. 쉿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속삭였습니다. 속삭임은 차가웠지만 그 손은 따뜻했어요. 담비는 덕수를 번쩍 끌어안듯 들어올려 커다란 바위 틈 사이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 가죽 외투를 벗어 아이 위에 덮었어요. 눈밭 위에 바위와 가죽이 뒤섞이니 언뜻 보면 그냥 눈 덮인 바위 덩어리 같았죠. 추격대의 두목 곽석이 앞장서서 나타났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사나운 눈매, 칼자루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뒤엉켜 있었어요. 거기 서라. 이쪽으로 꼬마가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비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얼빠진 촌년의 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7년간 산에서 혼자 살아남은 소녀는 연기도 생존 기술 중 하나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겁니다. 꼬마요, 꼬마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곽석의 눈이 찌푸려졌어요. 비단 옷을 입은 사내 아이를 봤냐고 묻는 거라며 이 멍청한 년 아라고 했습니다. 담비는 더 세게 눈을 깜빡이며 한쪽 손으로 코를 후비기까지 했어요. 아, 그 비단 애네요. 봤어요, 봤어요. 저기 서쪽 골짜기로 막 뛰어갔어요. 엄청 빠르던데요. 거의 날아갔어요. 진짜로 저는 귀신인 줄 알고 혼비백 산했다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덕수가 온 방향과 정반대였죠. 곽석이 수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아 하나가 한 발짝 다가서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담비를 훑어봤어요. 두목인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담비는 그 순간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굴쩍. 갑자기 코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시끄럽게요. 겨울산 속에서 며칠을 씻지 못한 16살 소녀의 코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꽤나 처절했습니다. 수아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곽석도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서쪽이라 했지. 서쪽으로 간다. 전원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복면의 무리가 우르르 서쪽으로 사라져 갔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담비는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와요, 갔어요 라고 했어요. 가죽 아래에서 떨고 있는 작은 몸이 느껴졌습니다. 덕수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있었죠. 담비는 아이를 한번 차근히 살폈습니다. 찢어진 비단 옷. 보통 비단이 아니었어요. 용무늬 문양이 정교하고 실의 결이 곱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양반집 옷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집안의 것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덕수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고개는 똑바로 들고 있었습니다. 기가 꺾이지 않은 눈이었어요. 좋아요, 덕수. 일단 따라와요.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라고 했습니다. 담비의 오두막은 산 중턱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나뭇가지와 짐승 가죽을 엮어 만든 허름한 움막에 불과했지만 안에 들어서면 의외로 아늑했어요.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말린 고기와
약초, 다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담비는 솥에 잡곡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좁쌀과 수수, 도토리 가루를 섞은 산속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죠. 그릇에 죽을 담아 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요라고 했어요. 덕수는 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걸쭉한 죽, 거친 잡곡, 알갱이가 덩어리째 떠 있었고 향이라고 할 것도 없는 밋밋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수라상에서 은수저로 흰쌀밥과 가진 반찬을 먹던 아이에게 이건 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덕수의 코가 찡긋 움찔했어요. 이게 사람이 먹는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간 오두막 안에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담비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목숨을 구해줬더니 밥 타령이에요. 이 산에서는 이게 밥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나 해요. 좁쌀 한 줌 구하려고 산을 반나절이나 뒤져야 하는 거라고요 라고 했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며 담비가 그릇을 뺏으려 하자 덕수가 냉큼 두 손으로 그릇을 움켜잡았습니다. 먹을게요. 먹는다고요 라고 했어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덕수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어요. 거친 잡곡의 거친 식감이 입안에서 사각사각 긁혔습니다. 짠맛도 없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비로소 따뜻한 무언가가 뱃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자, 배 채웠으면 이제 이래요 라고 담비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짜가 없어요.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죠. 저기 짐승 가죽 보여요. 저거 손질해요 라고 했어요. 덕수가 구석에 쌓인 짐승 가죽 더미를 보았습니다. 핏기가 채 마르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가죽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덕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칼로 안쪽 기름기를 긁어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라며 담비가 작은 칼을 건네 주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었어요.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친 짐승 가죽. 미끌미끌한 기름기가 손에 닿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긁고 또 긁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에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이 베었어요.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아팠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끙끙대며 가죽 한 장을 끝까지 손질해냈습니다. 엉망진창이긴 했지만요. 다 했어요 라고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가락 3개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온몸이 짐승 기름 냄새로 뒤범벅이었어요. 수라상 앞에서 은수저를 들던 그 깨끗한 손은 온데간데 없었죠. 잘했어요 라고 담비가 짧게 말했습니다. 칭찬치고는 무척 건조했지만 덕수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든 덕수의 품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낡은 서책 한 권이었어요. 담비가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펼쳐보니 안쪽은 빼곡하게 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국 각지의 토질에 따른 구황작물 재배법이었습니다. 메밀은 어떤 땅에서 잘 자라는지, 감자는 어느 지역 크기 맞는지,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작물을 심어야 백성들이 굶지 않는지, 어린아이의 삐뚤한 글씨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 담비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철없는 도련님인 줄 알았어요. 밥 타령이나 하는 온실 속 화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백성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10살짜리가 자기가 쫓기는 와중에도 이 서책만큼은 품에 꼭 안고 달렸던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간 담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검은 복면에 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터 곳곳에 둘, 우물가에 셋, 마을 뒷길에도
하나같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부리리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허리춤에 폐차를 만지작거렸어요. 담비의 시선이 그 폐찰에 꽂혔습니다. 푸른 바탕에 금빛 모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그 문양을 담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잠을 자도 꿈에 나타나는 문양.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표식이었습니다. 윤판서.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담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것이 쭉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단위를 잃게 만든 자아. 삶을 통째로 부셔버린 원수. 그 원수의 수아들이 쫓는 아이를 왜 내가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그 꼬마를 내보내면 됩니다.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끝이에요. 다시 혼자 조용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단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파랗게 질린 입술, 쭉 늘어진 작은 손, 그리고 덕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어젯밤 아랫목에서 웅크리고 잠든 작은 등, 핏방울이 선 손가락으로 끝까지 가죽을 손질하던 고집스러운 눈빛.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내보내면 이 아이도 단이처럼.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난 그때 단이를 지키지 못했어. 너무 어리고 너무 약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7년을 이 산에서 버텼어. 좋아, 끝까지 가보자. 담비는 주먹을 꽉 쥐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한양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비는 덕수를 완전히 변장시켰어요. 무명옷을 갈아입히고 얼굴에 재와 흙먼지를 발랐습니다. 머리카락도 일부러 헝클어서 새 둥지처럼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산골 촌놈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담비는 덕수에게 머리가 좀 모자란 동생 행세를 하라고 했어요. 덕수의 얼굴이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칼이 번뜩이는 걸 보고 자존심보다 목숨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눈에 초점을 풀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렸습니다. 더러운 것들 빨리 꺼져라며 병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골목에서 안도의 숨을 내쉰 뒤 덕수가 소매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다른 방법 써줘요. 제발이라고요. 자존심이 산산조각이라고 했습니다.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한밤중 훈련받은 자들의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담비는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덫을 문지방에 설치하고 요강을 바닥에 쏟았어요. 문이 열렸을 때 첫 번째 사내의 발목을 덫이 물었고 동시에 악취가 코를 덮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방에 누가 있겠어라며 사내들이 헛구역질하며 물러났어요. 어느 날 산길에서 굴줄인 모녀를 만났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이 없는데도 작은 손은 어미의 옷깃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덕수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어요. 덕수는 품속에서 마지막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오늘과 내일 먹을 것 전부였어요. 밥을 으깨어 아이 입술 사이로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너도 며칠이나 굶었으면서라고 담비가 말했어요. 아이는 나보다 더 급하잖아요 라고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까진 얼굴 갈라진 입술, 그런데 눈만은 맑았어요. 순간 담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이 세상을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길이 사라졌습니다. 담비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한 발 또 한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발이 빠질 때마다 허벅지가 불에 다른 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왼쪽 어깨의 독화살 상처는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팔을 들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한 발이 문제였죠. 푹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눈 아래 숨어있던 웅덩이에 발이 빠진 거예요. 균형을 잃은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양쪽 무릎이 눈밭에 푹 박혔습니다. 왼쪽 어깨에 충격이 가해지자 눈앞이 하얘졌어요. 담비는 그대로 눈밭에 엎어졌습니다. 누나라며 덕수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미안해 꼬마야라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어요. 누나가 길을 못 찾겠어라고 했습니다. 덕수는 멈칫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길을 찾고 덫을 놓고 위험을 막아주던 누나. 걱정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누나. 그 누나가 눈밭에 엎어져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덕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꾹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번쩍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까만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 까만 하늘에 별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누나 잠깐만요라며 덕수가 벌떡 일어나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여요. 저 국자 모양 별이라고 했습니다. 북두칠성이에요. 저 국자 끝 두 별을 쭉 이으면 거기 저 밝은 별이 북극성이에요 라고 했어요. 확실히 다른 별보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니까 한양은 저쪽이에요 라며 덕수가 정반대 방향을 손가락으로 힘차게 가리켰어요. 궁궐에서 배운 천문학 이런 데서 쓸모가 있을 줄이야 라고 했습니다. 담비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가자 내가 앞에 서라고 담비가 말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여정에서 담비가 덕수에게 앞장서라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북극성을 등지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디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담비의 귀가 번쩍하고 곤두섰습니다. 사냥꾼의 귀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눈 밟는 소리 하나로 토끼인지 여우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려라며 담비가 덕수를 눈밭에 확 눌렀어요. 거의 동시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슉 화살이었어요. 화살은 담비의 머리카락 한 뼘 위를 스치고 지나가 옆쪽 나무에 퍽 하고 박혔습니다. 담비가 재빨리 고개를 돌려 화살을 확인했어요. 검은 깃털 촉에 묻은 푸르스름한 액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독화살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오두라는 맹독이 묻은 화살이었습니다. 살에 스치기만 해도 반나절 안에 온몸이 마비되는 무서운 독이에요. 찾았다, 저기 있어라며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곽석의 부하였어요.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어요. 퍽 담비의 왼쪽 어깨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하필이면 아직 채 낫지도 않은 그 자리 바로 옆이었어요. 담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통증이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 전체로 등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왼팔로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휘잉 담비가 쏜 화살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정확히 적의 활대를 맞췄어요. 뚝 적의 활이 두 동강 났습니다. 뒤어라며 담비가 덕수의 손을 낚아챘어요. 두 사람은 눈밭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긴 담비가 바위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왼팔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어깨에서 피가 나며 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빼야 해요 라고 덕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떨리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독이 퍼지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화살대를 잡고 촉 부분을 살폈어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찡한 쓴 내가 코를 찔렀어요. 오독이에요. 오두 독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궁에서 어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오두는 쓴맛이 나고 냄새가 달콤하면서 찡해요 라고 했어요. 덕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밭이었지만 바위 틈 사이로 마른 풀과 온가지 삐죽삐죽 나와 있었어요. 덕수가 갑자기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 빨갛게 얼어붙도록 미친 듯이 눈을 파냈어요. 뭐 하는 거야 라고 담비가 물었습니다. 감초요. 감초 뿌리 이쪽 토질이면 감초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덕수의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얼어붙은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는데 손가락이 멀쩡할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갈색 뿌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덕수가 뿌리를 움켜쥐고 화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웃고 있었어요. 감초즙이 오두 독을 풀어요. 어의 선생님이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덕수가 돌로 감초 뿌리를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진득한 즙이 나왔어요. 자, 이거 드세요 라며 덕수가 으깬 감초즙을 손바닥에 모아 담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를 감쌌어요. 안 돼요. 덕수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안 아파라고 담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의 울상을 보고 있자니 아프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조그만 불을 피웠어요. 20번쯤 부싯돌을 딱 부딪혔을 때 겨우 불씨가 붙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불 옆에 담비를 눕히고 한 시집마다 감초즙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투를 담비에게 덮어줬어요.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하지만 덕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눈을 비비고 뺨을 꼬집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잠을 쫓았어요. 그때 담비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천장도 없는 하늘이 보이고 모닥불 타는 냄새가 나고 어깨가 뻐근하면서도 어제보다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깨 위에 녹두 반죽이 깔끔하게 덧대어져 있었어요. 뭐야 이거라며 담비가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어요. 덕수가 있었습니다. 웅크린 채로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어요. 외투도 없이 얇은 저고리만 걸치고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감초즙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밤새 곁을 지킨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라며 담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초, 찜질, 녹두, 반죽, 모닥불 이 모든 걸 10살짜리가 했다는 거예요. 궁에서 배웠어요 라고 덕수가 피곤해 찢은 얼굴로 희죽 웃었어요. 그 한마디에 담비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곱게 자란 철없는 도련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담비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야라고 담비가 말했습니다. 네라고 덕수가 대답했어요.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두 글자에 7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온갖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가 먼저 저를 살려줬잖아요 라고 덕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 담비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16살 사냥꾼이 10살 꼬마 앞에서 코를 훌쩍이는 모습이라니요. 한양 도성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성벽 위에 걸린 깃발이 아침 바람에 펄럭이고 성문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양이야라고 담비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양에 거의 다 왔어라고 덕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언덕 아래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의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짙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하나, 둘, 셋 그림자가 사방에서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길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국문까지 고작 몇 걸음.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끝이다라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골목 끝을 틀어막았습니다. 곽석이었어요. 검은 복면 아래로 드러난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무장한 수하 대여섯 명이 천천히 부채꼴로 퍼져나왔어요. 담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반대편 골목에서도 검은 옷의 사내 셋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막혀 있었어요. 사방이 꽉 막힌 함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라고 곽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어요. 마치 쥐를 몰아넣은 고양이 같은 표정이었죠. 순간 담비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7년 동안 가슴속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던 두려움의 끈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담비는 덕수를 등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단도를 뽑아들었어요. 왼손으로는 등에 맨 활을 끌어냈습니다. 내 동생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담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골목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수하들의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어요. 16살 소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장정들의 길을 죽인 겁니다.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라며 곽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양쪽에서 수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담비의 손가락이 시위를 놓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첫 번째 화살이 오른쪽 사내의 손목을 스쳤어요. 칼이 쨍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몸을 돌리는 동시에 두 번째 화살을 뽑아 쐈습니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사내의 칼끈이 끊어지며 칼이 날아갔어요. 화살 두 발로 사내 둘의 무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뭐 하는 거야 한꺼번에 덤벼라고 곽석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수하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담비는 활을 내던지고 단도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궁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수 대장의 딸은 활만큼이나 접근 전에도 능했어요. 달려드는 첫 번째 사내의 팔을 단도 등으로 후려치고 두 번째 사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휘두른 칼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옆구리를 단도 손잡이로 가격했어요. 하지만 7년간 산속에서 혼자 단련한 소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독화살 상처가 벌어지면서 왼팔의 소매가 붉게 젖어들었어요. 네 번째 사내의 주먹이 옆구리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담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사내의 이마를 탁 하고 맞췄어요. 덕수였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두 손에 돌멩이를 잔뜩 쥐고 담비 옆에 서 있었어요. 누나 혼자 도망가요라고 덕수가 말했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라고 담비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는 거야라고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웃음도 나왔어요. 이 꼬마 정말. 그때 골목 입구에서
우레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궁궐 순찰 때였어요. 수십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싸움은 일순간에 끝났어요. 곽석과 수하들이 거미새끼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순찰대장이 급히 달려와 덕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무사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덕수가 얼굴에 흙먼지를 손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까맣게 더럽혀진 얼굴이 닦여지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더 고운 얼굴이었어요. 고생을 하며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세자 김덕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라고 외쳤습니다. 국문이 활짝 열렸어요. 대신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전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라며 한 대신이 덕수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덕수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담비 앞에 섰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담비가 허둥지둥 엎드리려 했습니다. 세자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덕수가 담비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누나는 내 은인입니다. 절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건 내가 할 일이라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판서의 모든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숫자를 세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서진무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어요.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담비는 산속 오두막에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7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 속으로 불렀어요.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찾아드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덕수는 담비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서담비를 포수대장에 임명한다고 했어요. 조정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여자가 무슨 포수대장이냐? 전례가 없다, 안 된다고들 했어요. 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활터로 나가 활 3개를 들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백보 박관역의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을 정확히 갈라뜨렸어요. 세 번째 화살은 두 번째 화살을 또 갈라뜨렸습니다. 모든 반대가 잠잠해졌어요. 그 누구도 더 이상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담비는 궁궐 밖에 작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는 곳이었어요. 전쟁과 거리의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담비는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화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덕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열자 분홍색 치마저고리가 나왔습니다. 다니의 유품이었어요. 누나 것이라고. 다니야, 아버지.